이쪽 불 일단은 킵시다. 이따가 뭐 저게 중요할 때는 저걸 이 불을 끄더라도 선생님 저거 불 1번, 2번, 3번 카메라 다 켜세요. 다 켰어요? 네. 오늘 강사님은 저하고는 40년 전부터 저의 스승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대학생 선생님이셨는데 그동안 몰랐다가 40년 만에 만났더니 그 사이에 우리 선생님은 아주 유명한 KBS, MBC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셨고 시티은행에 이사하셨고 LG증권 이사하셨고 아주 여러 경험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제가 청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석양을 바라보게 되는데 석양을 좀 더 우리가 행복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연구소 소장님 김남수 소장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저를 비추면서 하는 것은 방송국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 방송국 가면 카메라가 기본 세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카메라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가 세 대 있으니까 떨리네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금 이제 지체됐기 때문에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지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제가 여기 딱 뵈니까 조금 연식이 되신 것 같아요. 가을 또는 가을의 문턱. 네, 겨울 생각보다 춥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뭐냐? 은퇴입니다. 은퇴. 그렇죠? 얼마나 추우냐? 제가 은퇴의 경제학적 정의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퇴란 소득은 끊어졌는데 지출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 확 와닿죠. 그게 은퇴입니다. 뭐 우리가 막 은퇴, 뭐 아름다운 은퇴, 뭐 성향을 바라본다 그러는데 다 개뿔입니다. 바라보긴 뭘 바라봐. 바라볼 여유도 없고 오로지 그냥 돈에 쪼들려서 살아가는 게 은퇴가 됩니다. 통계로 봐도 그렇습니다. OECD가 33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데 주로 선진국들이죠.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노인이 대강 최저 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것을 빈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단연코 수년 동안 1등 금메달입니다. 와, 대단한 거죠? 금메달 땄어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아니요. 나쁜 거예요. 어느 정도냐? 50%. 빈곤율이. 그 얘기 뭐예요? 우리 길을 걷다가 만나는 어르신들 2명 중에 1명은 가난하다. 가난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태로 살아가신다. 이게 한국의 현 주소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언젠가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돈을 벌었죠. 그 다음에 돈을 쓰죠. 그 다음에 불리죠. 그 다음에 나누죠. 나누는 거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빌리죠. 돈을 빌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5가지가 돈의 속성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어디선가 이렇게 하라고 배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놀랍죠. 근데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은행에 가서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돈도 벌고 그렇죠? 쓰기도 하고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안 하겠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월급이 적어서 돈이 적어서 이렇게 돈에 쪼들린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 옆에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제가 삼성전자 와서도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삼성전자의 신입사원의 초봉이 얼마일까요? 이거 몇 년 전 얘기인데 아마 더 올랐을 거예요. 연봉이 신입사원의 초봉이 6천만 원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약간 제가 당황스럽네요. 6천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신입사원이 이제 한 27, 8 된 친구들이 근데 걔네들이 입사해서 한 6, 7년 정도 되면 과장이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연봉이 1억이 돼요. 또 안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억씩 버나 보죠?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은 염려와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얘기했죠. 저는 이제 부자학이 전공인데요.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하고 산다. 이거는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운전하시나요? 네. 운전하시죠? 내가 운전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운전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확 와닿죠? 네. 내가 운전을 배운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운전대를 잡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약간 좀 약간 시쳇말 약간 비속어를 쓰면 이게 개망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운전을 배운 적이 없어. 여러분의 자녀가 면허 없는데 운전하겠다면 여러분 어때요? 뜯어 말리잖아. 왜 잘못하면 얘가 뭐 가끔 나오잖아요. 왜 그 청소년들이 아버지 차 훔쳐서 막 돌아다니다가 막 차 18대 들이받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가입했다 해약했다 그쵸?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쵸? 제발 살면서 여러분 그 부자 된다는 건요 이제 꿈을 깨세요. 부자 못 돼요. 너무 정말 제가 강의 시작하자마자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한데요. 왜 못 되냐? 제가 살아보니까 부자가 안 돼요. 월급쟁이는 부자가 안 돼요. 절대 부자가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뭐 10억, 20억 이게 부자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아니, 집에 한 차가 40억인데 그래도 한 40억짜리 집 하나 있고요. 아니, 적어도 이 동탄에 요새 동탄 집이 20억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있고 은행에 한 10억, 15억 이렇게 있어서 이래야 내 걱정 없을 거 아니에요. 한 30억? 40억? 월급쟁이가 여기 월급쟁이 우리 젊은 신혼부부 있는데 지금 뭐 월급 많이 받는다 막 좋아하는데 그 계산해 보세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벌어서 애 낳고 키우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 돼요.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자를 조사해 보면요, 월급쟁이로 부자 된 사람은 손가락에 꼽아요. 삼성전자에 다니는 그 CEO들. 그런 사람들 빼놓고서는 그 사람들 사실 또 월급쟁이도 아니야. 자, 그러면 자 정리해 봅시다. 부자는 못 돼.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제가 발견한 행복한 부자 되는 법이 있어요. 내가 오늘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생 살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다면 행복하다. 동의하십니까? 네. 돈은요, 살아보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 필요한 것 이상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 투기하고 싶고, 그쵸? 막 낭비하고 싶고, 막 뭐 사고 싶고, 만족을 못하다가, 여러분 마약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즐길 게 없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하고 싶고 다 해봤어.
요트도 타보고 그러니까 재벌 2세 3세 애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요. 걔네들 뭐가 아쉬워서 마약할까? 맞아요. 아쉽지 않아서 마약하는 거야. 다 해봤어. 이제 재미가 없어. 막 페라리도 타보고 막 더 이상 막 술도 먹어보고 막 인생을 했는데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야. 더 재미있는 게 뭘까? 마약이야. 마약을 하면 너무 재밌대. 막 환각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 만족,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게, 그래서 결국 패망으로 가야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35년째 하는데 35년 만에 내린 결론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행복이다. 근데 요것도 쉽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 모으는 것도 요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이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집을 20평 정도면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5평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대학만 졸업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에 가서 유학까지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면 돈의 규모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걸 평생 재정 계획이라고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나는 인생에 돈이 얼마큼 필요할까? 자, 그게 나오면 내가 얼마큼 모아야 될까?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돈 걱정 없는 가정경제 관리다. 자, 그래서 서론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저는 시티은행 출신이에요. 미국 은행이죠. 제가 은행에 가서 했던 일은 부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 이제 은행에 보통 PB 그러죠. PB는 Private Banking의 약자인데, Private 이렇게 좀 개인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좀 소수의 그런 사람들만 관리하는 부서, 부자들이죠. 그런 일만 13년 했어요. 그리고 증권사에 가서도 또 그런 일을 임원으로, 은행에서도 임원을 했고 증권사도 임원을 했고, 그래서 저는 한때 우리나라의 PB 전문가, 자산관리 전문가로 여기저기서 막 오라 그래서 한때 막 이렇게 은행, 증권, 막 보험회사 막 오라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이 있었었고, 지금은 이제 그 끝나고 제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19년째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금융 전문기관에서도 한 20년 강의를 했고, 부자학 연구학회, 제가 아까 부자학이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부자학회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등등등 강의는 한 4,00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부자학회에서 나온 첫 번째 책이에요. 부자의 생각은 너와 다르다. 이렇게 제목이 너무 건방져서 망했어요. 책이 안 팔렸어요. 제목을 건방지게 쓰면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죠. 겸손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겸손하게 책을 썼는데 또 제목이 너무 슬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기에 너무 적고 살기에 너무 가난하다. 제목을 딱 읽는 순간에 너무 슬퍼. 막 그렇죠. 또 그래요. 나야 나. 내 얘기야. 제목을 왜 이렇게 썼냐면요. 우린 너무 젊어요. 왜? 100세 시대야. 근데 여기 약간 이제 연식이 되신 분들도 오셨는데, 여러분 요새 새로운 말이 시중에 돌고 있어요. 100세 시대가 아니래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대요. 이런 말이 지금 나올 정도로 실제로 그래요. 수명이 나날이 늘어나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아까 노인 빈곤율만 1등이 아니라 안 돌아가시기로 1등, 고령화, 애 안 낳기로 1등. 이거 세 가지 다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젊다. 근데 살기엔 너무 가난하다. 왜? 노후 준비를 너무 안 해서. 그냥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되겠지. 근데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냥 가난해.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제 실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의 속성 5가지를 정확히 알고 그거를 습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 이 책을 다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웬만하면 막 드리고 싶은데요. 책은요. 그냥 주는 게 절대 아니래요. 왜? 안 읽어. 여러분 누가 그냥 준 책 있죠? 읽었어요? 안 읽어. 근데 내가 책방 가서 산 책은 읽어. 왜? 아깝잖아.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트렁크에 몇 권 있어요. 원하시면 제가 판매를 해요. 네, 사인도 그 대신 사인은 공짜로 해드려요. 저자의 사인. 네, 그리고 인스타에 올릴 수 있게 인증샷을 공짜로 찍어드릴 수 있어요. 자, 저는 제 소개.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가정 경제 살리기가 저의 사명이에요. 이게 이제 사명이 됐어요. 왜냐? 제가 여러 경제 연구를 하고 통계를 보고 뭐 여러 가지 봤는데 여러분 저출산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애 안 낳는 게 뭐가 문제야? 그렇죠? 저출산이요. 경제 인구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경제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산업이 공장이 멈추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거나 이민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백이 민족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타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다 외국인 노동자 보면 어떻게 쳐다봐요? 아래로 쳐다보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한국에 와서 어떻게 돈 벌러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처럼 합중국, 유나이티드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가 250만 명 있고 앞으로 500만 명이 된대요.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돼요. 지금 아시아의 나라에 싱가포르, 홍콩 가면요. 그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이 가사 도우미를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수입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필리핀 아줌마가 우리 애를 키운다? 우리 허락이 안 돼. 허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출산이 이런 문제인 것처럼 가정경제는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끝나고 강의 끝나고 원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뭐 오늘이 아니라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그런데 원래는 다 이거 유료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 이 센터에서 저에게 특별히 초청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상담을 해보세요. 왜 해보셔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 이 월급으로, 이 소득으로, 이 자산으로 내가 100세까지 살 수 있나? 한번 계산해보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구조조정이라는 건 지출 줄여야 돼요. 근데 어디서 줄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축 늘려야 되는데 늘릴 돈이 있어야지. 그런 걸 내가 이따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가정경제 살리기를 하는 게 나의 본업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요. 너무 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요. 글씨 보이시죠? 네. 이게 금융의 기본인데 10개 문항을 읽어보시고 이게 금융지수라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내가 내 배우자나 내 자녀에게 한 문장마다 한 2분씩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일어나서 달리와 복리를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네, 그거예요. 자,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못한다 X 해보세요. 시작. 자, 달리 복리 설명할 수 있어요? 차이를? 꼭 이분이어야 돼요? 네, 2분은 설명해야 돼요. 뭐 이러더라고 누가 달리는 짧은 거고요. 복리는 복잡한 거예요. 네, 이런 거 말고. 자, 두 번째 표면금리와 실질금리. 저축과 투자. 저축과 투자. 비슷한 거 아니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금과 적금. 예금과 적금? 그럼 뭐가 다르지? 이거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요. 95%가 대답을 못해요.
주식, 채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주식과 펀드는 차이를 아세요? 이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그런 게 있었어? 그 다음에 이자 소득세. 여러분이 금융기관에다 돈을 맡기면 이자가 나오고 거기 세금을 떼요. 언제부터 뗐냐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뗐어요. 아니죠. 이 태초부터 뗐어요. 은행이 생겼을 때부터 뗐다고. 근데 얼마인지도 몰라. 금융 상품 비과세. 과세? 비과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 있죠? 금리 인하 요구권?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거요. 너무 기본적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똥골뱅이가 몇 개일까요? 5개 이상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정도 나올 것 같은데, 2명, 네, 2분. 네. 그럼 나머지 다 4개 이하잖아요. 네. 자, 2분 빼놓고 다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좋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오늘 알게 되었다. 내가 금융 문맹인지를. 문맹이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을 못 읽는 게 문맹이에요. 여러분이 기역, 니은, 디귿을 못 읽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쵸? 저희 어머님이 문맹이었어요. 왜냐? 옛날에 이북 사람인데 국민학교 1학년인가 중퇴를 하고 그냥 한글도 띄지도 못하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 하셔서 그 YWCA에서 하는 그 한글 학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다니셔서 한글을 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는데 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르는데 내 운전을 모르는데 하고 있으면 이거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이 금융에 대해서 사기 안 당하고 개망하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기적.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금융 문맹을 벗어나면 좋은 점은 망하지 않는 거. 내가 손해 안 보는 거가 첫째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스매싱, 피싱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걸 나이 많은 분들한테만 연락을 할까? 금융 문맹이라서 그래. 금융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이거 번호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거 알려줘야 이런 게 금융에 대한 너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얻어야 될 이익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자소득세가 15.4%예요. 적지 않아요? 그걸 안 내는 게 비과세예요. 여러분이 한 30년 동안 세금을 이자소득세를 낸 거와 안 낸 걸 차이를 따져보면요. 한 1억 차이 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바보같이 계속 은행에 예금 적금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자소득세를 계속 내.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또 거기다 세금도 내. 근데 이게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는요. 이게 종합과세에 포함돼서 건강보험료도 나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자만 많이 주면 좋다 그러고 막 아무데나 가서 막 이래서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이 월급이 적고 소득이 적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가난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현 위치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공부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가정 경제를 망치는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뭐예요? 돈을 와서 훔쳐가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인플레이션이란 말 많이 들었죠?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태.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오르는 거 한 번 오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르는 거.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간다고요? 가져가요. 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975년에
짜장면 가격이 140원이었어요. 제가 저 때 중학생이었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짜장면 가격이 35년 만에 2010년에 4,000원이 됐어요. 28배가 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도 안 놀래. 왜? 아니 뭐 짜장면 4,000원 그 정도 아니야? 이게 몇 년 전, 10년 전, 13년 전 얘기니까. 그래. 지금 한 5,000원 이렇게 하죠. 그렇죠? 5,000원, 6,000원? 그래. 뭐 짜장면가 뭐 그럴 수 있지. 자, 그런데 지난 28년 동안 짜장면 가격이 오른 속도대로 똑같이 35년 오른다면, 즉 4,000원에 28배가 오른다면 2045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년 3년 남았어요. 짜장면 가격이 얼마 될까? 11만 원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놀라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975년에 살았던 사람들한테 그때 앞으로 짜장면 가격이 4,000원 됩니다. 그거 다 놀랬을 거야. 맞죠? 에이, 선생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짜장면이 4,000원이에요. 똑같은 얘기야. 앞으로 11만 원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에이 그러는데 2045년에 가서 생각해보면 맞아. 이게 그냥 과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맨날 여러분들이 시장 갔다가 장 보고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돈 가치가 왜 이렇게 없냐? 이게 경제학적인 표현이에요. 돈 가치가 왜 없어졌을까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마트에 가서 카트에 한 가득 사도 1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반도 안 채웠는데 10만 원이야. 맞죠? 물가가 그렇게 2배로 오른 거라. 그러니까는 엄마들이 그걸 가장 경제에 가까이 계시니까 느끼는 거예요. 야, 돈 가치가 없다. 돈 가치가 없어. 물가가 올라가면 돈 가치가 없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정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너무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은행에다 돈을 맡겼어요. 은행 이자가 예를 들어서 3%예요. 많이 준다고 생각하겠죠? 4%도 있었어요. 지금도 새마을금고 가면 4% 줘요. 근데 물가가 5%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 돈은 4% 불었는데 물가가 5% 올랐어요? 그러면 5-4, 1%. 내 돈의 가치는 1%가 줄어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왜 노조들이 맨날 이거 할 때 그러잖아. 물가 상승률도 못 미치는 임금이 무슨 말이냐 이러잖아요. 그게 그 얘기야. 월급을 4% 올려줬는데 물가가 6% 올랐으면 내 월급은 2%가 쪼그라든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 경제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저금리. 뭐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IMF 전에는 금리가 15%, 16%였어요. 상상도 안 되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내려와서 코로나 전에는요 1.2였어.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잠깐 올랐을 뿐이지 또 다시 내려가고 이게 앞으로는 1% 아래. 제가 싱가포르에 몇 년 전에 갔더니 싱가포르의 은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정기 1년짜리 정기 예금 0.2. 우대금리 0.22. 이게 금리야? 돈이 절대로 안 불어나는 거예요. 일본은 얼마 전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마이너스 금리가 뭔지 아세요? 돈을 맡기면서 은행에다 내가 돈을 내야 돼. 이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자,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IMF 직전에 은행 금리는 15%였어요. 제가 저때 시티은행의 반포 지점장이었어요. 1억을 맡기면 이자를 125만 원 준다는 뜻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줬어요. 어르신 두 분이 오셨어요. 부부가. 이자로 살겠다고. 2억을 맡겼어요. 그 어르신들은 매월 얼마 받았을까? 2억이면 250. 그러면 지금부터 한 17년 전에 어르신 두 분이 250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지금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금리라고 그랬죠?
지금 3.5라고 내가 그냥 가정을 했어요. 사실 은행은 지금 3.5가 안 돼요. 그런데 뭐 새마을금고, 뭐 저축은행 이렇게 평균 내서 한 3.5다. 그러면 1억에 얼마예요? 29만 원이에요. 그 어르신이 지금 2억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얼마 받을까 이자를? 58만 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적응이야. 근데요, 이게 1.5로 내려가면요, 7만 원이야. 1억당. 그 2억이 얼마야? 14만 원이에요. 이게 저금리예요. 한번 따라와 볼까요? 우리는 드디어 돈이 불어나지 않는 세상에 살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은 드디어 돈이 불어나지 않는 세상에 살기 시작했어. 돈이 안 불어나. 옛날에는 팍팍 불어났어요. 그래서 72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내 돈이 2배로 불어나는데 몇 년 걸리느냐는 간편 계산식이에요. 72 나누기 15 하면 4.8이에요. 저 때는 위에는 5년에 한 번씩 내 돈이 2배로 불어났어요. 지금은 만약에 2라고 계산하면 72 나누기 2% 그러면 36년. 어때요? 이게 저금리야. 여러분, 돈 관리 잘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를 괴롭히는 게 고령화 저출산이에요. 앞으로 지하철을 타면요, 이런 모습이 된대요. 경로석이 이쪽으로 바뀌고 일반석이 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고령화 저출산이에요. 이거 보고 다들 웃으시던데 안 웃으시네요. 슬퍼서 그래요? 네. 너무 슬픈 그림이야. 자, 앞으로는요, 그 넓은 좌석이 다 경로석이 돼야 돼. 그리고 일반석은 요만큼만 있으면 돼. 이게 고령화 저출산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령화 저출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고령화 저출산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쵸? 뭐 맨날 듣기만 했잖아. 심각합니다.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개인의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게 연금 고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국가가 보장한 4가지 공적 연금을 일단 얘기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여러분은 이 4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시죠? 예, 뭐 대부분 국민연금. 자, 그러면 퀴즈. 이 4개 연금 중에 재정이 앵꼬된, 고갈된 기금이 4개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몇 개일까요? 제가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2개. 뭘까요? 국민연금 아니에요. 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공무원 연금이 고갈됐어요. 언제 됐을까? 1993년에 고갈됐어요. 도대체 몇 년 전이에요? 40년 전이. 30년 전인가? 네, 30년 전. 자, 두 번째 연금 고갈된 게 군인연금이에요. 이거는 더 놀라워요. 1975년에 고갈됐어. 아예 애시당초 고갈이야. 그러면 안 주나요? 줘요. 무언 더 들어줄까요? 국가 재정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자, 얼마나 나갔을까를 한번 제가 조사를 했더니 2012년에만 연금 적자액이 3조 4천억. 건강보험도 그 해 적자였어요. 그래서 5조 4천억. 합이 8조 8천억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속도로 늘어나면 이 3가지만, 다른 거 말고 적자가 2030년에는 58조가 예상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650조예요. 거의 10%를 이 적자 보존액으로 메꿔줘야 돼. 그러면 이 정부 재정은 어디서 올까? 세금. 세금은 누가 낼까? 국민이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따라서 세금은 내가 낸다. 왜 국민이라고 이렇게 저 사람을 가리키냐고. 따라하세요. 세금은 내가 낸다.
여러분이 내세요. 각종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여러분들이 월급을 타면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 거기 들어있는 부가가치세. 그쵸? 또 어디 가서 사업을 해서 버는 사업소득세.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관련된, 또 여러분이 법인을 운영한다. 그러면 법인소득세. 그쵸? 그 다음에 이자를 받았어? 이자소득세. 배당을 받았어? 배당소득세. 이게요, 장난이에요. 임대를 했어? 임대소득.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이 늘어나면 실질소득이 줄어들어요.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볼까요? 지난 10년 동안에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월급은 평균 20% 올랐대요. 그러니까 1년에 2%씩 오른 거죠. 근로소득세는요? 몇 프로 올랐어요? 75 정도. 네. 이게 나랍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네? 자, 월급은 아까 얘기했죠. 월급은 요만큼 올랐는데 세금이.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가정경제를 힘들게 하는 거는 21가지가 있어요. 그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식욕이 떨어져서 그냥 저절로 다이어트가 돼. 제가 대표적인 거 세 개인데, 자, 세 개는 가만 보세요. 물가, 경제 얘기예요. 저금리, 금융 얘기예요. 고령화 저출산, 사회적인 얘기예요. 경제, 금융, 사회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제가 꼽았는데도 벌써 여러분들이 의욕과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막 낙심되잖아. 자,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거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기에 너무 가난한 이유가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거 말고도 많은데. 자, 그래서 그러면 소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있죠. 그 대안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안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경제가 얼마나 건강한지 또 점검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또 앞에 10가지 문항이 있는데 찬찬히 읽어보시고 내가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한번 해보시기. 하고 있는 게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아보세요. 시작. 예상결산을 하십니까? 집에서? 당연히 안 하겠죠? 네. 가계부도 안 쓰시겠죠? 네. 일생에 필요한 재무목표? 그딴 거 없죠? 네. 소득의 30% 이상 절대 저축 못하죠? 저축은 뭐야 지금 마이너스인데. 비과세, 절세? 비과세? 이런 게 뭐지? 비과세가 뭐지?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막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한다고 갑자기 뭐 안 하는 게 하는 걸로 안 바뀌어요. 펀드, 변액보험도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가? 사망질병재해에 대해서 충분한 보험이 있으세요? 네. 예. 여러분들은 이제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충분하지 않고 과하게 갖고 있어. 사실은 과하게. 자동차 등 고가 물품에 대해서 정기점검 보수를 하시나요?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본네트 열어본 적 있어요? 예. 없으면 안 하는 거야. 본네트 열어서 적어도 냉각수라도 내가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뭐 엔진오일 교환 이런 건 안 해도 돼.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 우리. 그러면 이제 자동차 빨리 망가지고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1년에 한 번씩 계산해 보십니까?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계산을 하겠어요. 대출 상환 금액이 여러분의 소득의 25%를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이게 이제 DSR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샀다면 이게 25%가 넘을 거예요 아마. 자, 10개. 그렇다가 8개 이상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그 다음에 6개 이상, 5개 이상 손 들어. 5개 넘는다. 네. 5개 이상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5개 이상. 네. 절 따라하세요. 또 나는 참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예,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예, 4개 이상, 4개 이하 손 드세요.
네, 따라하세요. 4개 이하 이렇게 손 드세요. 뭘 잘했다고? 손 드세요. 4개 이하. 나는 참 구제 가능성이 안 보인다. 농담이에요. 자, 7개 이하는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이 표는 의미가 굉장히 있는 표예요. 외국에 저처럼 부자들의 자산 관리를 30년 이상 하신 분이 책을 썼어요. 부자는 왜 부자가 됐을까?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으세요? 이 10개를 지키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참 희한한 게 기본을 안 지키면서 돈은 벌고 싶어요.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해. 이것도 제가 비유로 얘기하면요, 내가 연습을 하나도 안 하는데 달리기에서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될까요? 택도 없습니다. 연습을 안 했는데 어떻게 가서 1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돈은 벌고 싶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헛된 욕심이라는 거예요. 헛된 욕심. 야망, 욕망이야.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을 잘 이렇게 갖추셔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정경제, 아까 제가 솔루션 6가지,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 영화 기억나시나요? 네.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대부분 다 보셨네.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왜 안 보셨을까요? 재미없을까봐? 무서울까봐? 이 영화는 꼭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영화예요. 자, 영화를 보신 분, 이 영화를 보고 뭘 느끼셨어요? 네? 빚지지 말아야겠다. 아, 예, 맞아요. 또 돈이 참 무섭다. 예, 맞아요. 여러분, 이 영화는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대요. 내년 11월쯤에 2편과 3편을 같이 찍는데요. 그리고 기가 막힌 배우들이 막 나온대요. 예, 기대하세요. 자, 이 영화는 넷플릭스 전 세계 98개국에서 1등을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전 세계 사람이 열광했을까? 1번, 배우가 글로벌한 배우라서 아니에요.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서 아니에요. 그러면 이유는 요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돈의 광풍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도 유럽도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폭등을 하고 코인 시장이 폭등을 하고 전 세계 부동산이 다 올랐어요. 즉 주, 코, 부 주식, 코인, 부동산.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몰렸냐면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여기에 관심이 맞춰지니까 이게 돈 얘기잖아요. 돈 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관심을 끌었던 거고, 또 이런 거예요. 456억 버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난 다음에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저런 거 있으면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실제로 강릉에서 있었었어요. 강릉 어떤 호텔이 오징어 게임을 했어요. 10,000원씩 받고. 그래서 500만 원 타기. 네, 이런 간이로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몰렸대요. 500만 원 타려고. 자, 그런데 이 영화는요, 되게 간단해요. 대부분 빚을 진 사람들이 456명을 모아서 우리가 어릴 때 했던 놀이들, 무궁꽃이 피었습니다. 뽑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이런 거 6개를 통과하는 동안에 탈락하면 죽어. 근데 통과해서 최후의 한 명으로 남으면 그 사람이 456억을 갖는
소위 서바이벌 게임이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영화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뭐예요? 456억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죽어줘야 돼. 그쵸? 내 옆에 놈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죽이기도 하잖아. 잘 때 이렇게 칼로 확 찔러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떠다 밀기도 하잖아요. 그쵸? 예. 어때요?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라면 그 돈을 벌고 싶으세요? 누구를 죽여서 내가 예?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대가 없이 돈을 바라는 결과는 죽음이다. 대가 없이. 여러분, 대가가 뽑기가 대가예요? 구슬치기가 대가냐고요. 이까지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해서 내가 살아남으면 456을 받는 게 이게 말이 돼요? 450 이게요 45억만이라 그래도 아니 4억 5천이라 그래도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내가 4억 5천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를 떠다 밀고 잘 때 칼로 찔러 죽이고 그래서 내가 4억 5천을 바란다. 이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난 이 영화가 딱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재정 전문가로서 딱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구절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뒤진다. 뒤지는 거예요. 455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욕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욕심이 뭐예요? 바라지 말아야 될 걸 바라는 게 욕심이에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지만 제가 성경 말씀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과욕을 부리면요. 뭔가 어디선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주식하다가 코인하다가 자살하고 불태워서 가족들이 다 죽고 막 떨어지고 막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 마음 속에 내 안에 탐욕이 있나 없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탐욕을 내려놔야 돼요. 탐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돈을 벌겠다는 게 그게 뭐냐? 주식 투자예요. 주식 이거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눌러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게 무슨 노력이야. 이거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누가 나가서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오셨잖아요. 사회복지사 한 달 월급이 얼마예요? 진짜 쥐꼬리예요. 뭐 200도 안 되잖아요. 제가 너무 잘해요. 왜냐면 제 딸이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저 성남 상대원 3동에 가서 한 달 1년 일했는데요. 최저임금 주더라고요. 160만 원. 와 진짜 너무 하더라고. 근데 이거 이렇게 했더니 막 며칠 만에 150만 원이 벌려. 사회복지사 다 때려치지 뭐 그냥. 그렇잖아요. 누가 나가서 일을 하겠어요. 누가 노동을 하고 누가 땀을 흘리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혹시나 해서 하냐고요. 금융 문맹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뒤진다. 집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애들도 이걸 보고서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되고 싶은 게 뭐야? 1번 건물주. 이게 뭐야? 놀고 먹겠다는 얘기야. 2번 탤런트 연예인. 이것도 놀고 먹겠다는 얘기야. 근데 건물주 되는 거 쉬워요? 연예인 되는 거 쉽냐고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는 거야 우리는. 결과만. 그리고 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애들한테 그걸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안 되고 아니
그런 건 없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 그런 건 없다. 열심히 네가 일하고 아끼고 돈을 모아서 불리고 이렇게 해서 네가 집도 장만하고 해야지. 여러분 코인 인구 800만 중에 20, 30대가 60%예요. 560만 명. 젊은 애들이 왜 코인 할까요? 월급으로 집을 못 산다고 생각을 해서 집 장만하려고 코인 한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전부 빚지고요. 지금 전부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애들을.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헛된 욕심과 헛된 욕망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탐욕을 버려야겠다. 이것만 배우고 간 것도 큰 재산이에요. 왜? 앞으로 여러분 살면서 사기 안 당해. 사기 왜 당하는 줄 알아요? 탐욕이야. 여러분 그 마약 운반하다가 요새 걸리는 여자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가서 뭐 하나 집만 갖고 오면 1,000만 원 줄게.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법이 어딨어.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도 있나 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돈이 쉽게 벌려요? 그럼 사회복지사를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경제관리를 성공하는 전략을 제가 6가지 얘기할 텐데, 자, 퀴즈 또 나갑니다. 1번 퀴즈. 부자 되려면 1번 많이 벌어야 부자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 된다. 2번 안 써야 부자 된다. 자, 손 들어봅시다. 1번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 된다. 손 들어보세요. 돈 많이 벌어야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돈을 안 써야 부자 된다. 6대 5예요. 팽팽한데? 네. 결론은 3번이에요. 많이 벌어서 안 써야 돼. 아니, 짐꼴만큼 벌어서. 언제 부자 되겠어요? 자, 그런데 또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안 써야 부자 돼. 그래서 가정경제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출 관리예요. 지출 관리. 돈을 통제해야 돼. 제가 돈 연구를 이거 연결이 좀 연결을 좀 다시 봐주세요. 제가 돈 관리를 30년, 돈 연구를 35년 해봤는데 제가 얻은 결론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은 발이 달려서 한 번 집을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예, 뭐 집 나간 며느리가 뭐 전어 냄새 맡고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떠나지 않게 해야 돼. 떠나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지출, 소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4가지를 꼭 실천하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1번 누가 뭐래도 구질구질하게 살자. 네,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예, 너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니? 우리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안 듣잖아. 그쵸? 또 안 듣고 싶어 하잖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뭐해?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대표적인 게 자동차예요. 너무 럭셔리해요. 여러분, 모닝 유지 관리 운영비가 모닝 한 달에 45만 원입니다. 아반떼 60, 소나타 80, 그랜저 100, SUV 100에서 120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SUV, RV 사지 마세요. 뭘 그렇게 여행을 다닌다고? 그 대한민국에 무슨 길이 그렇게 안 좋다고 시골에 사세요? 비포장도로에? 그런 데서 쓰는 차예요. 아스팔트잖아. 그리고 RV를 사면요, RV가 레저 비히클이야. RV를 사고 레저를 안 가면 이건 차에 대한 모독이야. 그래서 또 레저를 가야 돼. 주말마다 나갔다 오면 30만 원, 40만 원 깨져요. 이게 뭔 짓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를 한 단계, 두 단계씩 다 내려야 돼요. 사교육비 반 이상 줄여야 돼요. 여러분, 사교육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사교육을 시킬까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왜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할까요?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좋은 대학 나와도 좋은 직장에 취직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학생 이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중학생 이상이다. 예. 중학교에 딱 올라가면 석차가 나와요.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석차가 착 나와. 여러분의 자녀가 반에서 10등 밖에 있잖아요. 얘는 인생의 공부랑 관련 없다는 뜻이야. 내가 키워봤는데. 우리 여기 어르신 격하게 웃으시는데 맞죠? 맞아요. 걔네들은요 인생이 공부랑 관련이 없어. 공부하고 걔를 공부시키면 안 돼. 10등 바뀌면요 인성으로는 꿈도 못 꾸고 죄송하지만 저 어디 듣도 못한 지방대학 갈 거예요. 거기 나오면요 취직도 힘들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데 나오면 자기가 대졸이랍시고 또 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인플레이션이야. 차라리 고졸이면 아무 데나 들어라도 가지. 이 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고학력 실업자가 되고 싶으세요? 대학 나왔어. 근데 직업은 없어. 이게 뭐야 도대체. 대학 4년 동안에 한 4천만 원 씁니다. 자, 그런데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기업에 들어갔다고 쳐. 뭐 삼성, LG 뭐 이런데 50대 전후에 다 잘립니다. 그 나와서 잘리면 뭐 할까? 치킨집, 피자집을 해 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아이의 인생의 목표는 치킨집이었어 결국. 치킨집 하려고 학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가 치킨집 맞잖아. 결국 치킨집에서 다 만나. 자영업에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안 보내고 그 대학 등록금 4천만 원을 치킨집 창업자금으로 얘를 줘서 21살 때부터 치킨집을 했다고 쳐봐. 그래서 똑같이 30년 대학 나온 애가 이제 삼성전자 그만두고 나왔을 때 얘는 취직이 안 돼서 빌빌거리고 놀잖아.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30년 동안 치킨집을 했으면 뭐가 됐을까? 달인이 됐을 거야. 그쵸? 여러분 그래서 치킨집을 한 5개 갖고 있어. 한 집에서 순이익이 200만 원씩만 번다고 쳐도 1000만 원이야. 어때? 제네시스 몰고 다닐 수 있어. 근데 이 치킨집은 70, 80까지도 할 수 있어. 어때요? 내 말 맞죠? 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유럽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 오로지 대학이야. 대학. 학력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한테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너 뭐 하고 싶니? 나 연예인 되고 싶어. 그럼 연예인 시키세요. 빨리 연습생으로 보내든지, 뭐 브레이크 때, 그러니까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K-팝, 하여튼 뭐 댄서가 되든지 가수가 되든지 뭐 밴드를 하든지 차라리 그게 나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은요 2가지예요. 직업의 선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이거 하고 살아야 돼. 맞잖아. 여러분 사회복지 좋아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 그렇잖아요. 몸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난 정말 어른들을 돌보고 애들을 돌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래야 직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직업, 강의하고 상담하고 이게 너무 난 강의를 지금 35년째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강의 내가 살살살살 안 하잖아요. 막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난 너무 좋아서 그래. 강의하면요, 막 엔돌핀이 확 올라와서요, 막 신들린 사람처럼 강의한다니까? 왜?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그 사람들 만나면요, 이거 끝나고 또 내가 오이도 가서 또 사람들 한 10명 만나요, 또. 막 떠들고 막 밥 먹으면서 또 커피 마시면서 나는 하여튼 이거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된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늙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통신비, 외식비, 피복비, 전기, 난방, 문화비, 해외여행 다 줄여야 돼요. 두 번째,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신용카드만 나는 체크카드만 쓴다. 두 분. 네, 여러분들 부자 될 거예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쓴다. 네, 서서히 망할 거예요. 신용카드만 쓴다. 신용카드만 쓴다 없어요? 네. 신용카드만 쓴다면 곧 망할 거예요. 법원에 가면요, 파산 회생해서 오는 사람들 1년에 한 4, 5만 명 돼요.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 때문에 여기 오게 됐습니까? 시작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100%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가 뭐예요? 돈이 없어도 결제가 되는 카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참고로 우리 집에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아들은 35, 딸은 30이고 직장 7년차, 5년차인데요. 신용카드가 없어요. 즉 빚이 없어요. 즉 돈이 우리 아들은 한 1억 5천, 우리 딸은 한 7천 모았어요. 사회복지사인데도 7천 모았다니까요. 어떻게 모았을까?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일단 체크카드가 없어. 아니, 신용카드가 없어. 여러분 자녀들이 딱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절대 신용카드 만들어주지 마세요. 다 가위로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예상결산 가계부를 써야 돼요. 무계획적 지출이 가정경제를 망들기 때문에. 가계부는요, 손으로 쓰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앱으로 쓰는 시대가 됐어요. 앱, 뭔지 아시죠? 네. 내가 네 앱이다 할 때 그 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래야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나는 가계부 앱을 쓰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을 거예요. 왜? 계획적으로 사니까. 자, 가계부 앱을 깔면, 가계부 앱 좋은 거 추천할게요. 네이버 가계부를 추천합니다. 정말 좋아요. 왜? PC랑도 연동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계부 앱을 깔면요, 앱이 당신이 자주 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등록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네, 등록하는데 5초도 안 걸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겨요. 내가 카드를 갖고 어디 가서 밥을 먹고 2만 원 결제를 딱 하고 돌아서서 나올 때 내 가계부 앱 외식비 지출란에 2만 원이 척 꽂혀요. 기름을 넣으면 유류비, 영화를 보면 문화비, 옷을 사면 피복비. 가계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이 지나면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에 얼만큼이 나갔는지. 그거 쓰면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우리 집에 외식비가 68만 원을 썼어? 그게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몰라. 왜? 카드로 다 긁고 한 달 있다가 그 스테이트먼트가 날라오잖아요. 안 보잖아. 왜 안 볼까? 무서워서 안 보잖아. 그거 보는 순간에 우울하잖아. 그러니까 안 봐. 막 찢어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사는 거예요. 네 번째, 소비가 습관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습관이 됐어요. 이거를 바로잡아 드릴게요. 바로잡는 비법. 우리가 뭘 산다는 것은요, 지출을 한다는 건 산다는 건데 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건지 욕구인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필요냐? 욕구냐?
욕구냐? 필요냐? 자,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결의를 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누구든지 10,000원짜리 이상의 물건을 살 때마다 서로에게 필요인지 욕구인지 견제하자. 저희 집은 8년 됐어요. 제가 저 노트북 전에 제가 이제 저거 산지 한 3년 됐는데 그 전에 노트북 7년 쓰니까 장고장이 나더라고요. 이거 바꿀 때가 됐나 보다. 라고 혼잣말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뒤통수 다고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필요야 욕구야. 우리 집에서는요, 물건을 함부로 못 삽니다. 왜? 견제가 들어오니까. 여러분을 누가 견제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 그러니까 홈쇼핑 뭐 계속 사잖아.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낭비적이고 욕구적으로 사는지 증거를 2가지 제가 대볼게요. 첫째, 여러분 집에 가면 신발장이 있죠? 신발장을 딱 열면 신발이 들어갈 틈이 있을까 없을까? 왜 없을까? 계속 사니까 없지. 안방에 가면 옷장이 있죠? 옷장은 닫으면 열리죠? 저절로? 왜 열릴까요? 너무 많아요. 왜?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옷장에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고 나왔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헐벗으세요? 입은 옷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입은 옷이 없대. 야, 이 옷은 뭐냐 내가. 똑같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고만 사세요. 이제 고만 사도 돼. 지금 있는 옷으로 죽을 때까지 입어도 충분해. 제발. 그리고 유행은 한 15년 있으면 돌아와. 돌아오니까 기다리면 돼. 양복 옛날에 기억나시죠? 옛날에 2버튼 2개였다가 3개였었어. 근데 이제 다시 또 2개로 왔어. 좀 기다리면 다시 또 3개로 와. 나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3개 있는 거 지금 이렇게 걸어놓고 있어. 여러분 너무 과해요 우리가. 아시겠죠? 여러분 욕구죠. 이 4가지만 실천해도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한 50만 원이 절약됩니다. 해보세요. 자, 2번째. 저축은요. 선저축, 후지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선지출, 후읍수. 그러니까 맨날 저축할 돈이 없는 거지. 왜 그럴까? 월급날이 카드 결제일이라서 그래.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가 변화를 하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말을 알잖아요. 이렇게 바꿔야 돼. 월급날이 25일이다. 그러면 월급날은 저축의 날이야. 그래서 적금, 펀드, 보험 이렇게 자동이체를 하는 날로 25일을 하고 카드 결제일을 27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저축 후지출이야. 이해되셨죠? 네. 이래야 저축하고 나머지 돈으로 지출을 하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초기에는 카드값 결제가 부족한 거야. 아, 내가 카드를 과하게 썼구나. 그래서 일단은 메꾸고 그 다음에 내가 절제를 하겠죠. 그런데 카드값 다 나가고 찌꺼기 한 5만 원, 7만 원 남아. 또 카드로 살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 카드값 갖고 또 카드로 살고 카드값 갖고 카드값 풀어 이 땅에 오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매달 그냥 카드값 갚으려고 일하는 거야. 이게 잘못됐잖아. 우리는 뭔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이러려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선저축, 후지출. 그 다음에 저축을 하려면 목표를 세워야 돼요. 자,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젊은 분들은 내 집 마련. 언제? 10년 후에. 얼마? 3억. 나누기 10. 1년에 3천만 원. 나누기 12. 한 달에 200 얼마. 너무 많구나. 그러면 반만 하고 나머지 반은 대출 받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잖아. 2번째, 해외여행 가고 싶어. 가세요.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얼마 있다. 3년 후에. 어디, 하와이.
250만 원씩 들어. 그럼 1000만 원. 나누기 330만 원. 나누기 12. 한 달에 28만 원. 이렇게 모아서 가야 돼요. 핸드폰 모아서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대리점 가서 이거 그냥 24개월 무이자 할부 하잖아요. 무이자도 아니야. 유이자야.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목표별로 통장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세 번째, 저축 비율이 얼마입니까? 이건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자, 손 들어봅시다. 우리 부부 중에서 외벌이, 나는 혼자 번다. 손 들어보세요. 혼자 번다? 없네. 혼자 버는 분은 30%. 맞벌이 손 들어보세요. 같이 번다? 대부분 맞벌이네. 50%. 이게 무슨 얘기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월급을 저축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집은 300번 둘이 이렇게. 자, 그러면 600이죠. 소득이. 그러면 지출은 어디에 맞춰줄까? 300에? 400에? 아니야. 600에 맞춰줘. 여러분, 소득이 늘어나면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쵸?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휴직하거나 실직할 수 있어요. 그러면 300이 없어졌죠? 그러면 300으로 못 살죠? 지출은 600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아는 돈을 쓰거나 적금, 펀드, 보험을 깨거나 그 다음에 대출을 받기 시작해요. 이게 가정경제에서 일어나는 패턴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맞벌이가요 굉장히 위험한 직군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지출을 늘리면 안 되는 거야. 저축은요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막 과외비, 학원비 막 자동차 할부 막 이렇게 늘려놨어. IMF 때. 그래서 정말 힘들었잖아요. 막 적금, 보험 막 다 깨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집 막 팔고 막 이사 가고 막. 그냥 미혼은 70%예요. 미혼이 또 왜? 여기 미혼 계세요? 미혼 없죠? 미혼은 70%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얼라가 없잖아. 애기가 없는 게 무슨 지금 전혀 이렇게 반응이 없는데. 자, 여기 애기가 있는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애기는요, 따라서요. 애기는 태어나면 돈을 아주 많이 먹는 하마다. 돈 먹는 하마야 이거. 분유값 35만 원, 기저귀값 40만 원. 장난 아닙니다. 뭐 이렇게 우유를 많이 먹냐고요? 우유만 먹어. 근데 우유값이 한 35만 원 나가요. 내가 35년 전에 키울 때도 한 15만 원 나갔어. 지금은 35만 원 나가죠. 그쵸? 지금 그렇게 나갈 거야 아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언제냐면요, 신입사원부터 결혼해서 첫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 아직 애기 없지? 지금이 돈을 아직 모을 수 있는 때야. 지금 막 이렇게 여행 다니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비상자금이 있어야 돼. 비상자금은 어느 정도? 여러분 가정의 고정 지출비의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500, 700 정도가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게. 이게 예비비라는 거잖아요. 예비비. 자, 세 번째. 그래서 저축할 여유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수입 지출 현황표. 가계부를 쓰면 과도한 지출을 알 수 있고요. 가계부 앱을 통해서 지출을 통제해야 되고, 욕구적 지출을 줄여야 되고, 잘못 가입한 금융상품, 특히 보험을 줄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험 분석해준다고 이렇게 연락 오잖아. 그런 데다 절대 맡기면 안 돼. 이렇게 좀 줄여주는 척하고 더 가입하래. 그러니까 걔네들은 영업이 목적이야. 그래서 그런 데 하면 안 되고, 진짜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돼요. 보험은 좀 이따 또 얘기할게요. 자, 투자는요, 잘 기억하세요. 목표를 갖고 투자해야 돼. 목표가 돈 버는 거, 이건 목표가 아니야. 이런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목표라고 얘기 안 해요. 목표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외여행, 가족여행, 내 집 마련, 자녀 학자금, 이게 목표인 거야.
그러면요,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길게 하게 돼요. 여러분, 두 번째, 투자 상품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내가 새갔습니다. 그러면 채권형. 나는 공격형이다. 그러면 주식형. 나는 중립적이다. 그럼 혼합형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거 하시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딱 한 가지 아주 쉬운 방법을 얘기할게요. 따라하세요. 투자는 농사다. 네, 농사예요. 농사에는요, 잘 들으세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땀과 시간. 땀과 시간. 여러분, 어떤 농부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요. 제가요, 신농법을 개발했는데 월요일날 씨를 뿌리면 토요일날 추수합니다. 이걸 발표했다고 쳐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요? 와, 훌륭하십니다. 이럴까요? 야, 이 사기꾼아. 사기치지 마. 어떻게 월요일날 씨를 뿌려서 토요일날 추수하냐? 세상에 그런 건 없어. 맞죠? 그런 원리예요. 주식 오늘 투자해서 일주일 만에 10% 20% 못 얻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게 없잖아. 농사는 땀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잖아.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몰라서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기. 그래서 올바른 투자를 제가 5가지 얘기할게요. 하려면 우량한 주식이나 펀드를 하세요. 우량하다는 얘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주식.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농심, 롯데칠성,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타벅스, 이런 거예요. 하려면 그런 거 하세요. 두 번째, 분산하세요. 여러 개를 사고 한국, 미국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돈이 없지? 그러니까 펀드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장기 투자. 여러분, 경기의 사이클은요, 요새 3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내가 올라갈 때 샀다가 내려가니까 맨날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클을 3번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10년이야. 그러니까 10년은 내가 묶어두겠다고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분할 투자. 내가 돈이 있으면 몰빵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한 달에 한 주씩 1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그냥 1,000만 원치 사잖아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량하지 않은 그걸 정크라고 그러죠. 쓰레기. 분산의 반대가 몰빵. 장기의 반대가 단타. 분할의 반대가 한방. 간접의 반대가 직접.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게 투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코인 하지 마. 왜 하지 말까요? 모르는 거잖아. 여러분, 모르는 건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옆에 누가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 말 들으면 되는데 코인 전문가가 여러분 옆에 없잖아요. 그리고 코인 전문가가 대부분 사기꾼들이야. 아직은 하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러냐? 규제가 없는 디지털 화폐. 아무도, 그러니까 24시간 하잖아요. 무조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나 주위에 이거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문자 오죠? 리딩방. 무조건 차단 삭제. 여러분, 자, 3달 만에, 3달 반 만에, 3달, 3개, 3월 달에만 한 달에 수익을 640% 달성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좋은 걸 네가 하지 왜 가르쳐주니? 응? 안 그래요? 네 혼자 하지. 무슨 사회복지사야? 자선사업가야?
사회 복지를 위해서 이딴 거 하냐고. 사기야. 아시겠죠? 제발 속지 마세요. 인스타 이런데 무조건 삭제 차단. 대출은요, 고금리, 중금리, 저금리가 있잖아요. 고금리, 중금리는 빨리 갚아야 돼요. 빨리. 그리고 아까 금리 인하 요구권 얘기했죠.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생활에 정말 도움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출 받았죠? 그러면 은행에 가서 월요일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새로 일을 시작해서 소득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 신용도 좋아진 것 같아요. 금리 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자료를 갖고 오라 그래요. 그 전년도 소득 자료를 가져가면 심사해서 손님은 금리를 내려드리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이 생겼다. 4년 됐어요. 놀랍죠? 주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이럴 때 많이 활용이 되는데 제가 어떤 분 8.5 쓰고 있는 분을 내려드렸는데 8.5가 3.5로 떨어졌어요. 놀랍죠? 그냥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오셨으니까 좋은 또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여러분, 부동산 너무너무 궁금하죠? 그쵸? 집은요, 집은 어떻게 사야지 부자가 될까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돼요. 아니, 어쨌든 산다면 쌀 때 사야 돼요. 그쵸? 근데 쌀 때가 언제예요? 그쵸? 예. 잘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소중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대박 정보예요. 집값이 쌀 때를 알려주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요걸 몰랐던 거야. 그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거예요. 요거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네이버 검색하면요 나와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뭐냐? 잘 보세요. 어떤 도시에 살아가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 서울은 400이에요. 이 사람의 DSR, 소득의 몇 프로를 대출, 원금, 이자를 갚느냐? 25%, 100만 원. 그거를 지수 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예요. 주택을 구입할 때 부담하는 지수 100. 이게 기준이에요. 서울이에요. 이거보다 높으면 집값이 비싼 거야. 이거보다 낮으면 집값이 싼 거야. 됐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요. 이렇게 빼도 되죠? 네. 여기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 168까지 갔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 안정화 정책을 막 하면서 이게 계속 내려갔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2015년까지 85인가 3까지 내려갔어요. 요때가 집을 샀어야 되는 때야. 근데 실제로 집값을 가보면 이때 정말 쌌어.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하여튼 막 자꾸 이렇게 뭔가 같은 정책을 낼 때마다 집값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와서 2020년 1분기 요게 코로나야. 요때가 120대 초반 정도 됐어. 그러니까 요때만 해도 그래도 살만 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샀어야 돼. 근데 그때 안 사고 막 사야 된다 이래서 막 영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됐어. 210 몇인가 같은 그래요. 그게 뭐예요? 400만 원 번 사람이 100만 원이 아니라 2배니까 200만 원. 50%가 넘었다는 뜻이죠. 집값이 2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서울의 집값이 2배가 올랐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요 구간의 집을
샀어야 돼요? 사지 말았어야 돼요? 예? 아니, 요 구간에서 사면 안 되는 구간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샀어요. 그래서 개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170 정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여기까지. 한 110, 120까지 우리가 바닥은 몰라요. 그러니까 투자에 이런 말이 있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 무릎 정도, 요 정도 언저리에서 사면 돼. 그럼 그게 언제냐? 앞으로 한 2, 3년 후라고 보여져요. 이 추세를 보면.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이걸 꼭 기억해요. 이렇게 집값이 막 오르는 거 있죠? 이거를 과열이라 그래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 그때는. 근데 우리는 꼭 과열 때 뛰어들어. 그래서 언제 사? 여기서 사. 거의 꼭대기나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서 팔아. 그러니까 맨날 손해보지. 됐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거래량이에요. 여러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공통적인 게 뭐냐면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 다음부터 가격이 올라가요. 거래량이 중요해요. 그런데 거래량도요. 이게 10,000건이에요. 한 달에. 10,000건인데 아까 봤죠? 18년 이렇게 해서 18년 이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막 집값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한 달에 막 2만 건, 막 2만이 넘었네요. 서울의 최근의 거래량의 평균은요 6만 6천 건이에요. 그냥 6천 건. 근데 지금 보면 거래량이 2022년 9월 작년 가을에 많이 떨어졌다 지금 좀 올라갔다 또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한 4천 건이에요. 그러면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서울의 집값이 반등했다. 거짓말이야. 이거는 건설회사나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을 끌어올리려는 가짜 뉴스예요.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집은요 뉴스를 보고 사시면 안 돼. 뉴스는 상당 부분 거짓말이 들어 있습니다. 왜? 아무 책임 없잖아.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그랬지. 내가 좀 올라간다 그랬어? 반등한다 그랬지. 반등했다 다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아무 책임, MBC, KBS 아무 책임 없는 애들이야. 근데 왜 우리가 그 말 듣고서 자꾸 막 가슴이 울렁울렁 거려가서 왜 뛰어나가서 집을 사냐고. 침착하세요. 그래서 집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거래량을 보고 그때가 살 타이밍이다. 아시겠죠? 요거 한 100만 원 주고 듣는 강의 때나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정보인데 오늘 제가 이 센터에 오신 기념으로 무료로 선물해 드렸습니다. 자, 5번째 보험. 6번째 우리가 가장 잘못 갖고 있는 보험이 상품이 보험인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보험을 점검해서 보험회사에다 기부하고 있는 거를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큰 두 가지가 있어요. 보험료 많이 내면 보장이 많이 받는다? 꼭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내가 낸 보험료 돌려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보험은요, 보장성 보험은 다치거나 병 걸릴 때 받는 건데, 보장성 보험은요, 소멸형이 좋은 거야. 예? 나중에 돌려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짠 거예요? 여러분, 보험회사가 이래요. 병 걸리거나 죽으면 얼마 주겠습니다. 안 걸리면 냉돈 다 주겠습니다. 그럼 보험회사 뭐 먹고 살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 있을까? 소멸형은요, 예를 들면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난 소멸형으로 가입할래요. 소멸형은 아무것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이야. 근데 환급형이면 20만 원이야. 그러면 얼마 받냐? 요 차액 10만 원 돌려받는 거야. 결국 내 돈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자도 없어. 내가 호구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험을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해서 여기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2015년에 3월 달에 타임 잡지에 아기가 표지 모델로 나왔어요. 자, 퀴즈. 2015년 3월에 태어난 아기는 몇 살까지 살자 죽을까요가 이제 이 표지에 나온 기사의 타이틀인데, 힌트. 14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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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어요? 예습했습니다. 네, 나 요거 책을 놓고 퀴즈 하려고 그랬는데, 네, 142세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142세까지 수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타임 잡지가 저렇게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잡지가 장난했을까요?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뭐냐? 의술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사람 암이 정복된대. 암이 어떻게 정복돼요? 암을 예방하는 기술, 암을 치료하는 기술, 세포를 바꿔치기 하는 기술. 그러면 적어도 우리들도 10년 이상 더 살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대부분 암으로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자, 우리가 노인 빈곤율 1등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연금 준비를 3가지를 해야 돼요. 공적연금, 국민연금, 그 다음에 회사가 하는 퇴직연금. 근데 퇴직연금 없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보험회사에다가 내가 또 연금을 넣는 개인연금. 그러면 왜 우리가 연금 준비를 해야 될까? 돈을 버는 시간과 쓰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몇 년 벌어요? 대강 한 30년 벌어요. 근데 몇 년 써요? 한 70년 써요. 일단 봐도 안 맞잖아. 그쵸? 그러면요, 내가 이때 뭘 해야 돼요? 이때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연금이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은퇴나 시작. 네. 요 상태를 대비해야 되는 게 연금이다. 자, 그래서 연금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보면요. 연금은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돼.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내가 20만 원씩을 저축한 연금을 든다고 쳐요. 30에 시작해요. 그래서 연금은 최장 긴 게 20년밖에 없어요. 20년 내고 20년을 거치해서 내가 한 70세부터 타요. 60만 원. 몇 배예요? 3배. 어마어마하죠. 이게 재테크야. 그런데 금액으로 볼까요? 낸 돈은 4,800. 얘가 100살까지 탄다면 2억 1천. 이자가 1억 6천. 몇 배예요? 4배야. 이런 상품 봤어요? 이런 걸 해야 돼. 에? 여러분이 주식해서 4,800만 원 투자해서 2억을 벌 수 있어요? 못 벌잖아. 근데 내가 10년 늦었어. 그랬더니 46으로 줄어들어요. 또 10년 늘었어. 그랬더니 36인데 느는 건 늘어요. 그래서 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그냥 오늘 시작해야 돼. 오늘. 두 번째, 늦어지면요. 똑같이 100만 원을 만드는데 30에 시작하면 33만 원인데 10년 늦어지면 44, 또 10년 늦으면 74, 또 10년 늦어지면 286. 못해. 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미혼 딱 보니까 20대로 보이시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20대, 30대, 뭐 40대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자산은 뭐냐면요, 시간이 자산이에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이용하는 게 복리예요. 복리. 자, 또 하나, 여러분, 나는 보험회사에다 개인연금을 갖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죠? 네, 연금을 갖고 있는데
연금을 이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연금은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금리 연동형 연금이 있어요. 이 연금의 종류가 9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금리 연동형 연금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 이 말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더 주고 내려가면 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금리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려가요. 아까 뭐 그랬잖아요. 내가 싱가포르 같은 데처럼 막 0.3, 0.2 이렇게. 그러면요. 그런 상품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최저 보증 금리. 그러니까 1% 보통 돼 있어요. 어떤 건 0.5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까지 내려가겠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이런 거야. 내가 지금 30만 원 가입했어. 그랬더니 30만 원 주겠대. 한 20년 후에 30만 원 타러 갔더니 이런 거야. 25만 원입니다. 왜요? 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나날이 줄어들어. 왜 줄어들어요? 나날이 금리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리모델링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이 60살인데 연금을 가입했어요. 3년 전에. 그래서 57세부터 가입을 해서 이분이 이제 연금을 타겠다고 했는데 60만 원을 가입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최저 보증이 1%예요. 그 최저 보증으로 60만 원을 10년 내면 17만 원을 탈 거로 예상돼요. 그런데 현재 금리를 공시이율, 공시는 매달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공시이율 금리가 한 2.8 이렇게 돼요. 자, 요즘으로 따지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얼마 정도에 받느냐? 이것과 이거의 중간 정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대강 요 차이가 13만 원이니까 한 7만 원 더하면 24만 원? 60만 원을 10년 넣고 24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근데 이거를 리모델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걸 해약하니까 해약한 금액이 2천만 원 나와서 그거를 이런 게 있어요. 쭉 넣고 10년 있다 찾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60만 원 이제 7년밖에 안 나, 3년 넣었으니까 7년만 넣다고 계산하니까 두 개를 이 기본 납입한 거하고 하니까 42만 원이 확정이에요. 아까 이게 뭐였죠? 24만 원이었죠. 이것도 변동인데. 그래서 여러분 금융상품도요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한번 그 리모델링을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밑에 게 5% 확정금리 상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요즘에 핫한 세 가지 연금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달러 연금이라는 게 생겼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연금이 다 원화 아니야? 그런데 나는 내는 걸 원화로 내는데 받는 게 달러나 원화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어요. 자, 이게 뭐가 좋을까? 이게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경제 상식인데 코로나 동안에 지난 3년 동안에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푸니까 물가가 올라갔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랐죠? 지금도 고환율이잖아. 1330원. 안 내려오고 있잖아.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가는구나 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쵸?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달러는 그대로 그 가치가 서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는 인플레이션을 커버하는 기능이 있다. 이게 이제 금융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달러 연금을 하나쯤 갖고 있을 필요도 있는데 이건 애석하게도 10년짜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7년, 10년. 그게 너무 짧아. 근데 요거는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환율에 따라서 매달 내는 돈이 달라져.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뭐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5%, 7% 확정 금리 연금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뭘 어디 가서 굴려서 5%, 7% 낼 수 있어요? 꾸준히 20년 동안 자신 없잖아요. 그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와 7%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5%는 내가 연금을 타다 죽으면 내가 낸 돈의 150%, 170%에서 타간 연금을 빼고 주는 거고 7%짜리는 내가 낸 돈에서 연금을 타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5%가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들을 때는 5%짜리로 여자들이 들을 때는 7%. 왜? 남자가 미리 죽으면 그 좀 부인에게 좀 돌아가는 게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그 대신 이자는 조금 작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아내가 죽을 때는 이미 남편은 없다고 봐야 돼.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내가 들을 때는 7%짜리로.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상담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요,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왜?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 이게 내려가거나 이 상품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나왔어요. 3마리 토끼를 잡는 거야. 보험을 내는 동안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남편이.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줘. 근데 안 죽었어. 근데 목돈을 꺼내고 싶어. 근데 보험은 원금을 못 찾잖아. 근데 이거 원금이 보장이 돼. 그 다음에 연금으로 전환하고 싶어. 그럼 연금으로 전환도 돼.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는 요걸 드는 게 좋다. 그래서 3개를 정리하면 저는 이런 걸 권하고 싶어요. 남편 이름으로는 이 3번째 거, 아내 이름으로는 2번째 거, 또 여유가 있으면 1번째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게 지금 시중에서 가장 핫한 거고요. 아까 그 달러 연금은요, 사실은 한 2.5%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러니까 달러 연금은 이자율이 좀 낮아요. 그 대신 달러로 받는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자, 이제 강의를 정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목표는 돈 걱정 없는 가정경제 만들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강의하고 있는데 1시간 반 전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개 있죠. 첫째는 뭐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망하겠구나. 그쵸? 그럼 뭐예요? 바꿔야겠구나.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이제 재테크 하시면 안 돼요. 가정경제 관리로 바꿔야 돼. 그게 뭐냐? 재테크는요, 무조건 달리기야. 그냥 남 따라. 순이 엄마가 와서 그래. 철이 엄마, 펀드, 요새 다 펀드 한대. 펀드? 오케이. 나도 펀드. 변액 한대. 변액? 나도 변액. 뭔지도 모르고. 주식? 나도 주식. 솔직히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정하고 뛰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100m 달리기와 마라톤 달리기에 선수의 체격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100m는 근육이 있어요. 마라톤은 홀쭉해야 돼. 왜?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3년짜리, 5년짜리 달라야 돼. 그래서 첫째, 여러분이 앞으로 놓여있는 인생의 재무적 목표를 세워야 돼요. 세우면 그 다음에 기간이 남아. 여러분이 내 집 마련 언제 있다 하고 싶어요? 10년. 자녀는 15년 있다 대학 가. 그쵸? 은퇴는 내가 25년 후야. 그러면 기간이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기간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모든 금융상품은 만들어질 때 기간이 다 있었어요. 3년짜리, 5년, 7년, 10년, 15년, 20 이렇게. 그러면 내 목표에 맞는 상품을 정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목표는 20년인데 3년짜리 하고 있어.
맨날 3년마다 깨서 써서 없어지잖아. 내 목표는 3년인데 20년짜리 하고 있어. 중간에 해약해야 되잖아. 이해되셨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새로운 개념 가정경제관리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드리고 여러분의 상품을 점검하고 비과세 통장 전략을 만들어서 해결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게 원래 유료예요. 적어도 20-30만 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아니, 내가 나는 사회복지법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NGO가 아니라고요. 영리법인을 갖고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그런데 사람들이 상담하세요 그러면 안 해. 그래서 한국경제하고 손을 잡고 내가 이 상담료 펀드를 만들었어요. 한국경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하면 저희는 한국경제한테 그 지원금을 받아. 여러분은 공짜로 받는 혜택을 누리는 거야. 이게요, 고경률 우리 센터장님한테 고마워야 돼. 특별히 부탁해서 제가 아무데나 가서 이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수량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번에 받는 게 좋다. 그런데 하라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왜 안 하냐면 이래 이유가 소장님 창피해서요. 이래 내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 창피하잖아. 언제 할 거야? 창피하지. 안 창피할 때 그때가 언제야?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부끄럽게 사셨더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때 저는요 파카를 입고 하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세요 그러잖아. 다 벗어야 되잖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평가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꺼내세요. 그래서 카메라를 여기 비추시는데 부부의 경우는 대표 한 명만 하시면 돼요. 자, 카메라 꺼내서 이 QR코드를 비춰보세요. 네. 카메라 없으세요? 네? 아, 카메라가, 그러면요, 나중에 제가 우리 센터장님한테 이거 URL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 URL로 하시면 돼요. 네. 자, 누르면, 오늘 설문지가 나오죠? 네, 그걸로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아, 핸드폰이 여기 3대가 와 있군요. 네. 제가 우리 고경률 센터장님한테 그 QR이 아닌 URL이 있어요. URL. 네, URL을 제가 URL은요 딱 누르고 들어가면 돼요. 제가 전송했습니다. 아, URL 전송했어요? 오, 놀라워라. 예, 앞서가시는군요. 자,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두 분만 질문 받고 마칠게요. 책 사시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책 사고 싶다. 없네요. 네, 할렐루야. 네, 한 분, 한 분만. 안 사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사셔서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읽으라고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이 자녀가 이걸 읽고 이대로 사시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유튜브에 제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를 보고 나중에 또 여러 같이 유튜브에 2가지가 있어요. 현대경제를 보시면 15분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질문 없으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상장주 같은 걸 사서 치킨값을 번다 뭐 이렇게 해서 잠깐 단타로 딱 사가지고 이익을 보고 팔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뭐를 사요? 상장, 뭐 공모주 이런 거. 공모주.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단타로 하루 이틀이나 뭐 일주일 이렇게
이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있고. 그건 공모주는요 네. 대부분 수익이 나요. 왜냐하면 공모 가격보다 상장 가격이 항상 네. 뭐 100%는 아니지만 10개 중에 9개, 뭐 20개 중에 한 19개가 상장 가격보다 아니 공모 가격보다 상장 가격이 높습니다. 높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몰리는 경우는 더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좋을수록 배정받는 주식의 물량이 적어요. 뭐 한 주, 두 주, 뭐 두 주 뭐 25만 원을 받아서 뭐 50만 원 됐어. 25만 원 벌어. 뭐 좋죠. 나쁘지 않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맛을 들리면 증권회사를 거래하는 거잖아. 그리고 증권회사가 자꾸 꼬드겨. 그리고 또 안 팔고 그걸 갖고 있어.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익이 좀 나잖아. 여러분 사람의 학습이라는 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러잖아.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그 왜 그래? 나쁜 학습을 할까봐 그러잖아요. 담배 피는 거, 뭐 본드 마시는 거, 뭐 야동 보는 거. 주식을 해서 어설프게 돈을 벌면요 이게 나쁜 학습이야. 주식하니까 돈 버네? 오씨. 공모주 하면요 진짜 어떤 건 한 100만 원도 벌어요.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씨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앞으로 주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모주 하다가 주식으로 넘어가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공모주만 할래요. 가 아니면 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몇십만 원, 뭐 몇만 원, 뭐 그거 먹겠다고 그 시간 그 노력에 저는 그래요. 젊은 친구들에게 자기 개발을 해서 몸값을 올려라. 제가요 은행에서 증권회사로 갈 때 제 연봉이 3배가 뛰었어요. 제가 은행 갈 때 제 연봉이 그때 23년 전인데 2억 5천이었어요. 연봉이. 그렇게 해서 내 몸값을 올리는 게 낫지. 내가 뭐 해서 뭐 쪼잘하게 뭐 10몇만 원, 뭐 20만 원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아시겠죠? 네. 또 질문. 뭐든지 물어보세요.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신청하신 분은요 아마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제 이름으로 문자가 먼저 가고, 왜냐하면 요즘에 전화 오면 안 받잖아. 그리고 거기에 우리 연구원 이름과 연구원 전화번호가 가요. 그러면 그걸 좀 저장을 했다가 그 전화가 오면 제발 좀 받으세요. 왜 신청하고 안 받아? 그래서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왜 2번, 3번 전화하게 하냐고요. 그래서 몇 번 전화하고 안 받으면요 상담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화가 오면 꼭 받아라. 이상으로 오늘 저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간단하게 김밥 먹겠습니다.